170년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 정말 굳건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물밑에서는 이 동맹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위험한 재협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바로 이 협상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동맹 현대화라는 좀 생소한 말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이게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동맹의 역할, 그러니까 한국의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거라서 양국 모두 굉장히 복잡한 셈법에 들어간 거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지금 이 상황을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잠재적 긴장 요인이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와, 이 한 문장만 봐도 분위기가 얼마나 살얼음 판인지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돈도 더 내고 임무도 더 맡고 우리 전략에서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보고서를 따라가면서 협상 테이블 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라는 거 도대체 뭘까요? 이 개념 때문에 지금 양국 사이에 아주 팽팽한 4가지 쟁점이 생겨났습니다. 동맹 현대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그 속뜻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안보를 제공받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 같은 미국의 더 큰 그림,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어달라. 바로 이겁니다. 역할 변경 요구죠. 자, 첫 번째 쟁점입니다. 동맹의 미래 역할, 바로 전략적 유연성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시작전 통제권, 이 2가지 정말 민감한 사안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양측의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은 뭐냐? 한국에 있는 미군을 대만 해협 같은 다른 지역의 위기가 생기면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니, 그러다 북한에 대한 억대력이 약해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죠. 전자권 전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조건이 다 갖춰지면 그때 가서 넘겨주겠다는 건데 그 조건에다 동맹의 지형 역할 확대, 그러니까 방금 말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까지 슬쩍 끼워 넣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군사 주권을 되찾는 문제니까 이번 정부 임기 안에 빨리 끝내고 싶다, 이거죠. 서로 생각하는 시간표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돈 얘기입니다. 동맹 협상에서 언제나 가장 큰 불씨가 되는 부분이죠. 방위비 분담금, 정말 매번 협상 때마다 뜨거운 감자죠. 미국은 한국이 내는 돈을 엄청나게 올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한반도 밖에서 미군이 활동하는 비용까지 청구서에 넣으려고 해요. 한국은 당연히 그건 불공정하다. 우리는 한반도를 지키는 데 직접 들어가는 비용만 내는 게 맞다고 맞서고 있고요. 근데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국은 이제 부자 나라 아니냐는 논리를 펴면서 아예 나라 전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내라는 걸 넘어서서 동맹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인 셈이죠. 심지어 그냥 더 내라 수준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아예 구체적인 숫자를 콕 집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GDP의 3.5%에서 최대 5%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것만 봐도 압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런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제 관점을 바꿔서 보고서가 제안하는 한국의 대응 카드, 이른바 전략적 플레이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아주 능동적인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단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그냥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자. 둘째, 우리의 최대 강점인 경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하자. 셋째, 이건 절대 양보 못한다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긋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동맹 전략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흥미롭습니다. 구체적인 전술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면 대신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우리가 가져오는 식으로 딜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압도적인 강점, 바로 반도체와 조선,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안보 기여와 맞바꾸는 이른바 칩스앤십스 전략, 정말 기발하죠. 또 항공기 정비 같은 우리의 기술력을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고요. 핵심은 우리의 경제력을 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이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동맹이라도 동맹의 이익이 무조건 우리의 국익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만의 국익이 뭔지 명확히 하고 그걸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협상이 단순히 한미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더 큰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냥 돈이나 역할을 두고 벌이는 협상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와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고 또 진화할 수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갈등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미 2006년에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게 쭉 이어지다가 2022년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공식적으로 내세우면서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고 지금 바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최고조에 이른 겁니다. 결국 한국이 마주한 근본적인 딜레마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과의 신뢰를 굳건히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의 자유, 즉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국가로서의 전략적 자율성,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중요한 파트너십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게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